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할 것이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불발된 국정협의회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25분 전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보겠습니다.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눈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동해안은 내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에도 눈이 꽤 많이 오는데요. 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발달한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전 8시 무렵부터 서울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서쪽에 있던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기온이 낮아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 동부, 충북, 영남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앞으로 눈은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 많게는 40cm 이상, 내륙에도 강원과 충청에 최고 10cm, 경기 남부에 3에서 8cm, 서울과 전북, 영남에도 1에서 5cm가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 영남 일부 내륙에는 종일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눈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눈비가 그친 뒤 내일 새벽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눈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의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일부 섬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26m에 달하는 태풍급 돌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 섬 지역, 제주도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상, 충청, 강원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여객선은 백령에서 인천, 녹동에서 제주, 울릉에서 포항 등 30개 항로 41척이, 또 항공기는 김포공항 3편과 여수공항 1편이 결항했습니다. 도로는 강원 3곳과 충북 1곳, 경북 6곳이 통제되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0곳에 207개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경북과 강원에서 비닐하우스 7건, 축사 1건, 인삼재배시설 3건 등 모두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제부터 강풍에 신호등과 나무가 쓰러지고 태양광 패널이 떨어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작은 폭우 반파제를 넘어들어 선박 침수 사고도 2건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연휴가 끝난 뒤 다시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러면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직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도 각자 기록과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앞으로도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두 차례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점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남은 변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선고에 참여하게 될지가 변수가 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가 있는 오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선고 시점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사건 심리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게 될지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만약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막바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오늘부터 선고기일까지 헌재 앞에서 철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헌재 앞에서 내부 청년 모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등이 기자회견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후 2시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판정박 여론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은 지난 검찰 압수수색으로 모두 해소됐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기 기자단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영장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도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영장 쇼핑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 사실이 아니고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검찰 등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 방향이나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기 상황에서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해 연금 개혁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다며 여야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 역시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여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극우 세력의 기대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 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이행하는 시기나 또 방법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조금 더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 경정 예산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것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입니다. 네, 또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발언인가요? 네,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AI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 사회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선 당장 공상과학이다 또 사회주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부터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극우 본색에 이어 거의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차피 AI 관련 기업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해서 지분을 나누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지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선제적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홈플러스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까지 영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홈플러스 측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이익 창출력 약화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 신용평가에서 부채 비율 개선과 매출 신장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번 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임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홈플러스 측은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 정도라고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이 4조 7천억 원이라 회생 계획이 확정이 되면 금융채권자들과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잠재적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긴 했으나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새해 첫 달 우리 실물 경제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트리플 감소 현상인데요. 특히 생산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트리플 감소입니다. 특히 전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2.7% 줄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소폭이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수출 감소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줄었습니다. 수출입 감소로 도소매와 운수, 창고 같은 서비스업 생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역시 부진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전달보다 0.6%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과 휴대폰을 중심으로 내구재 소비는 늘었지만 옷과 신발 같은 준내구재, 차량 연료와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14.2% 줄었는데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4.3% 감소했는데 6개월째 감소하며 그 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긴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주요 지표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불과 2달 만에 발생한 트리플 감소, 더 깊어진 하락폭에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당일에 11시간 만이고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도 내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홈플러스는 이제 정상 영업이 계속 이어지고요. 정상적인 대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그 하락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기 대응 차원의 선제적 결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에 시작이 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개로 백악관 연단에 선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회장,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650억 달러에 이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을 미국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with that, I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again for his support. 최근까지 타이완에 대한 방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트럼프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재앙적 사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4월 2일을 D-Day로 예고했습니다. Reciprocal tariffs start on April 2nd. And I wanted to make it April 1st, but I didn't want to go April Fool's Day because that costs a lot of money, but that one day, but 중국의 보복 대응에 따라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지만 별로 두렵진 않다고 여유를 보였습니다. It depends on what they do in terms of a retaliation with some kind of an economic retaliation, which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retaliate too much. 이 와중에 자신을 칭송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축해세우며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해서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오늘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서 미국은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4일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다시금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강행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미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략 비축 언급에 급등을 했던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9.67포인트, 1.48%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4% 급락했고 S&P 500 지수도 1.76%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 시장에 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y concerns about the interest rate scenario are largely tariff related. I think the tariff scenario is definitively an inflationary aspect to what can happen within the economy and the market.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0.3으로 나타나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폭등했던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86,00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 넘게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 비축 언급에 환호했던 가상화폐가 하루 만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과 솔라나 등도 비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위험 자산 시장의 투기성이 확대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한 발언은 없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야의 전국을 대치 상태, 경색 상태로 만들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방금 우리 YTN 보도로도 확인했지만 수출 지수라던가 경제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경제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관리와 민생 관리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기재부 장관 출신으로 경제 중심으로 우리 정부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호나 비호감도가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하거나 뭐 정치인 출신으로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 본인은 안정적인 경제 관리에 좀 집중하겠다는데 국무위원과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좀 전국이 경색되는 국면을 피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지 않고 선배인 한덕수 총리에게 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고요.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정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전무하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느끼면서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4점에서 3.04, 역대 가장 높은 갈등 수치를 보였고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3.52입니다. 4점 만점에 3.52.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사회적인 갈등은 이제 그 갈등을 넘어서 국가적인 균열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가적인 균열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엄청난 부를 쌓고 누렸지만 결국 국민 통합이 안 돼가지고 선진국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딱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추락하는 것이고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면 선진국 G8에 금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하고, 국민 통합을 해내지 못하면, 그걸 바탕으로 발전을 추구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룬 산업화나 민주화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라고 3.1절 축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좀 국민들의 이러한 목마름에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사안을 두고 지금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만약 탄핵 기각이 나와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그리고 한 총리 탄핵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난다면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일격을 맞은 꼴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기존의 원칙대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재탄핵에 돌입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금치 못했던 것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는 무리수 때문이다. 이게 대다수 정치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기 때문이죠. 한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계선, 조한창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탄핵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돌아온다면 기존의 원칙이나 소신을 접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관측이 됩니다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 총리가 저는 버틸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재탄핵하게 됐다가는 정말로 지지율로 또 한 번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것이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저는 정치와 민생 경제를 조금 따로 떼놓고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민생과 경제도 챙기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야말로 국가 경제가 누구의 어떤 돌봄도 없이, 지금 날씨 눈도 오는데 이 눈 내리는
서론에다가 어린아이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협의체 정도는 처음에 여야가 약속을 했으면 예. 서로 간에 아무리 험한 말이 오가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국정협의체 정도는 서로 참여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합의를 해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경제와 민생도 협의하지 말라.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총리가 복귀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경제와 민생은 정치적인 문제, 정쟁과는 좀 따로 떼놓고 냉정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최상목 대행을 겨냥해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2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됩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최 대행에게 압박한 것 같은데요. 앞서 어제 전현희 의원은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충분하다, 정무적 판단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그 민주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일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있을 선거는 중도층 게임이에요. 중도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 행태를 보면은요, 각 진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극단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는 거죠. 그럼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단기적으로는 취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선거에서 중도층은 그렇게 자기 힘만 믿고 과도한 행위, 거침없는 행위들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불안감과 반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불안감과 반감은요, 심판표로 저는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의 여론 흐름만 봐도 그런 모습입니다. 계엄 이후에 과도한 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반감과 불안감을 나타내서 심판 여론을 보내줬죠.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또 거침없고 과도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론의 흐름은 심판적인 흐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기회 삼아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이 억지를 부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너무 또 과도하게 거리에서 펼쳐나가는 걸 보고 최근의 흐름은 또 그 과도함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이고요. 예. 자, 국정지지 무엇으로 국민에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신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본인들이 법적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은 심판을 할 겁니다. 일단은 여론으로 심판할 거고 그 다음은 다음 선거로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국민을 믿고 좀 기다리는 것도
지금 민주당에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함께 좀 보시죠. 먼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한 6%포인트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오차 범위 내로 좀 좁혀져 있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넓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반작용이 있는 거겠죠. 그동안 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하기도 하는 등 사실은 정치권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보수층의 어떤 결집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뭐 표현 방식이나 뭐 이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과정이 다소 과격해 보였다면 그게 또 소위 말하는 중도층 민심에서 우려를 자아낸 측면도 있을 때고요. 다만 지금의 국면은 양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모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이게 평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도 뭐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전반기를 다 넘겼고 반환점을 돌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로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접전 양상이라면 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야 우리가 오랜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이겼다라고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길래 국민들이 지금 같은 탄핵 상황 이런 비상시국에서마저도 민주당에게 온전히 지지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게 국민의힘이 뭔가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나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양당 모두의 냉철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어요. 네, 저는 뭐 예. 100% 동의하고요. 그런 취지의 말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든 민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은요, 중도층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 세력이 과연 자제가 가능한 세력인가? 권력이 독점이 됐을 때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고요. 그리고 그런 남용이나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게 중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 당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양 당은 명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격한 발언들, 격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지난 3일절에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몽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그리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는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격한 발언들 지금의 상황에서 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 결집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면 이것이 앞서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처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아 이것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역기능에 대한 고려도 항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게. 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냐. 거기에 좀 더 엄정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가장 주류 세력이 된 거잖아요. 기득권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발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더 엄격하게 작용했던 것이고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은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적지만 또 지지율에서 앞서가면서 또 광장에 모인 시민들, 뭐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의 규모만 봐도
사실 주최 측 추산이나 경찰 추산을 봤을 때 탄핵 반대 집회 측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센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 시각이 그쪽에 조금 더 엄격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양 진영의 선두에 선 분들이 항상 돌아보면서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또 다른 변수 등이 작용한다고 봐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관위의 어떤 무소불위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 특히 취준생이 포함된 저희 청년 세대의 분노가 많이 들끓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여론의 작용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또 드러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정치 상황은 변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한시라도 정치권이나 어떤 진영이 방심하거나 오만하면 곧바로 또 여론의 철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 이 문제 삼고 있고요. 또 그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공개된 K-엔비디아 지분과 관련한 발언을 놓고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연평도 꽃게 발언은 전쟁의 위험성 이런 거를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소위 말해서 북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거에 많이 그 정치에 활용했잖아요. 국내 정치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를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저런 거는 이제 정책 발표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앞뒤가 잘린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샀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겁니다. K-엔비디아를 만들자는 거는 지금 기업이 자본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질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그 리스크를 일부 감당해주면 국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한 30% 넣으면 그게 최고의 산업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지분의 30%는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 이익이 되고 세금의 어떤 일부를 충분히 상쇄하고 충당할 만한 금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첨단 분야는 이익이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세금도 아끼고 국민에게 이것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걸 이제 앞뒤 다 자르고 70% 30%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국영기업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들이 지금까지 큰 이익을 못 내는 이유는 민간 매니지먼트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고 간섭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발표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새롭게 30%를 민간에 투여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국면에서 말을 많이 할수록 저는 민주당의 악재인 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꽃게밥 발언이라는 것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과격하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기 힘들다는 많은 이유로 불안감을 꼽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안정적인 리더, 안정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일 텐데 엔비디아 발언도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데 끊을 기자분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말 좀 줄이라고 할 민주당 정치인이 있겠어요? 본인이 충분히 저렇게 잘 설명했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까지의 여러 발언이나 정치적 행태 등이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두 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일 텐데 이번 꽃게밥 발언과 엔비디아 발언은 그 두 가지 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참모들은 좀 말을 줄이도록 권유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전국을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삐끗하면 무능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막 대안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려다가 기본기 부족을 드러낼 수 있다. 경제 문제는 빠르게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정말 전문가들로부터 스터디를 거치고 숙고해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은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권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자, 장채국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보수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기 위해서일 것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직 대통령 같은 원로분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고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나라를 위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 적어도 보수 진영에는 좀 큰 위로를 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나친 소신으로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당의 화합과 이 당정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준엄한 경고가 있었죠. 예. 이거는 지금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핵 심판 인용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국면에 뛰어들려는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를 저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지만 굉장히 품격 있게 질책한 박근혜식 정치 확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또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록 대구에 계시지만 여전한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장채국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부분,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뭐 그 부분은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예.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돌이켜 보건대라고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또 본인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적보다는 내부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탄핵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도 역시 뭐 그런 내부 분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었던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이고 뭐 누구를 꼭 지칭한 건지는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 굳이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말을 와서 옮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셨을지도 그것도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 소추시킨 탄핵 소추위원장을 만나서 아이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이 보수를 그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워딩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탄핵 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해석에 맡기겠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해석을 좀 들어볼까요?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자, 통합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참 우리 잘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강한 자의 편을 듣는 게 통합인가요? 아니면 강한 자들이 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제도적이고 차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통합인가요? 자, 지금 보세요. 민주당을 보고는 이재명 일극체제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강자 편에 쓰는 것이 통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 통합이라고 한 말이 보수 단결을 의미한 거라면은 저는 굉장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국가 원로가 되셔야지 진영의 원로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서두에서 우려했듯이 국가적 균열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현업에서 물러나신 원로들, 선배님들은요, 국민 통합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 국가의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는 굳이 그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을 옮긴 게 당 분열을 촉진한 거다, 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아시겠지만 오랜 언론사 생활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는지를 파악해서 옮길 말을 옮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보수가 통합하고 단결해야 되지만 또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이견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잡아야겠다는 말하면서 탄핵과 사실상의 대통령 구속을 유도한 인물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은 거죠. 그게 그리고 냉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인식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런 인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왜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막 불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모로 당 지도부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데 공식 참석하는 것은 계속 선을 그어오면서 나름의 거리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도부마저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자리에서 저렇게 한 전 대표나 유 전 대표를 겨냥하는 이야기를 옮겼다는 건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유한 두 분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이를테면 민주당의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날선말은 하지만 이재명 대표 탄핵하자거나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감옥 가라, 이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 안에서 우리가 이견을 다 존중하고 들어야 되지만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뭐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지칭하진 않았지만 두 분이 그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개의치 말라라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신세를 진 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친이계였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건 어디 가서 김상일 평론가가 제 이야기 나쁘게 한다고 해서 배신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저한테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했던 후배가 제 이야기를 갑자기 막 나쁘게 하면 제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원내대표까지 되도록 키워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친한계의 다른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들을 배신자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은혜나 접점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보수 진영이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갈라서는 행동을 하니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를 통 크게 받아준 것과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은 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건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배신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당해보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당해볼 텐데 그걸 일방적으로 풀어라 말아 하는 건 제3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 배신감과 배신은 다른 겁니다. 개인적 배신감은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배신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충원 직언을 하면은 다 배신으로 지금 매도되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2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이 공직 후보에 나가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걸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무원은 기소만 돼도 보직이 해임이 되는데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누리러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저는 배신을 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국민의 시각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 결과물이 또 따르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거길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제 이야기를 하고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당의 발전을,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신을 얘기해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배신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배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란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그때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배신감을 윤 대통령이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일반 국민의 어떤 감성을 충분히 대변하는 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하면서 친윤계에선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 대표 어제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그 과정에는 대통령님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었고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전 나중에라도 정말 크게 어려워질 거란 생각에 직언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근데 네.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한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의 여러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이고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와는 보수 진영의 민심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께도 정치적 구애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에 비해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좀 과한 것 같다. 우리가 민주당 진영을 돌아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이 정도의 관심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응답, 여론조사 지지율에 근거해서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정치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전 대표가 이제 와서 뒤늦게 현재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나를 세우는 게 보수 진영 경선을 뚫는데 악재이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한때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지만 현재 보수 진영에서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건 제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좀 과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비명계 대표주자 이야기할 때 그래도 김동연 지사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막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말을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생각일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분석을 안 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도 이제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최근 그 친윤으로 분류되는 서정욱 변호사가요. 한동훈 측이 명태균을 이용해서 가장 라이벌인 오세훈,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의원을 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검찰에서 직접 확인했다. 명태균 측과 한동훈 측의 뒷거래 의혹이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서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게 공적인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는 이야기라면 입증 책임이라는 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증 책임을 가질지 아니면은 사법기관에 가서 입증 책임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자 간에 어떤 한 분야에서는 공적 책임, 입증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개인 관계와 다른 겁니다. 제가 평론을 하겠다고 방송에 나왔을 때 이게 개인으로서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할지 갈등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속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동안 제가 친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정봉주 의원, 김준혁 의원 제 고등학교 후배에 상당히 오랫동안 형 했던 사람인데 지난번 2대 발언 때 제가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정동영 전 의장, 저는 제가 가깝게 지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잣대, 그다음에 역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평가할지
이런 거를 두려워하면서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왜? 네. 제가 하는 말이 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관계만 생각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거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정 부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다 잘해줬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냥 편하게만 같이 지내고 즐거운 일만 함께 하면은 왜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공적인 지위, 공적인 역할은 스스로 사양을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오늘 대담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한동훈 후보, 홍준표 시장까지 좀 이어져 있는데요.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46.3%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김문수 지금 장관이 18.9%,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6.9%, 홍준표 시장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 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확고하게 굳은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에서 비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오더라도 저 구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비명계의 계속된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겠지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고하게 형성된 것 같고요. 보수층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조기 대선이나 탄핵 인용을 대다수의 보수층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고 많이들 뭉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과 일체감을 보이는 김문수 현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거든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권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건 설령 탄핵 심판에서 보수 진영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이 적어도 이번 국민의힘의 어떤 만에 하나 열린다면 조기 경선 레이스나 대선 국면에서는 계속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보수층 결집을 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는 지상과제가 되겠다는 게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는요. 절대값보다는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추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했다가 그 지지를 잃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것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 쪽으로 지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아까 윤곽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계몽이 달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통해 계몽이 달성됐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겸허하게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계몽이 달성됐는데 왜 저렇게 그 광장의 사람들을 계속 모으기 위한 선동을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뭉쳐서 과도한 억지를 부리면서 우기기 정치를 하며 법치를 무시합니까? 그런 것들이 저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저 추세로 가면은요 그냥 민주당의 정권을 상납하는 길로 가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에도 조금 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궂은 날씨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퇴근길에도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과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아침부터 곳곳에 눈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정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동남권 4개 지역과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동부권 8개 지역입니다. 서울 특보 지역에는 현재 3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한 눈구름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오전 8시 이후부터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 호남 지방으로도 이 눈구름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리는 눈비는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는 더 확대하면서 강원도에서 경기 북동부 지역과 서울까지 확대 발령됐고요. 충북과 영남, 전북 서부 지역에도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눈은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40cm 이상이 더 내리겠고 내륙으로도 강원도와 충청에 최고 10cm,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에 3에서 8cm, 서울과 전북, 영남으로도 1에서 많게는 5cm가 더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 일부 내륙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내륙으로도 밤까지 다소 강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눈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한데요. 순간 풍속이 최소 15m 이상으로 특보 수준입니다. 현재 전남 섬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해상으로도 대부분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눈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내리는 눈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옷은 또 언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습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그런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나무 같은 데도 이런 습설이 내리게 되면은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가 부서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서부터 기온이 평년견으로 오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평년보다 뭐 4도 이상 기온이 높은 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꽃샘추위가 있거든요. 대개 한 3월 20일 전에서 꽃샘추위가 거의 한두 번은 꼭 내려오는데요. 겨울옷은 이런 옷잔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때까지 꼭 갖고 계시다가 그 이후부터 3월 하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대폭 상승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노원까지 그대로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역주행한 20대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편도 4차선 도로인데요. 주황색 SUV 차량 한 대가 지금 마주오는 차량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주행 차를 피하기 위해 모두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거침없이 역주행을 하고 있죠. 교차로에 다다른 이 차량, 중앙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래 차도로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역주행 차로를 선택을 합니다. 계속 거꾸로 달리고 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역주행에 나선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20대 A씨를 검거해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 일패동에서부터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는데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씨를 경찰서로 불러서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난폭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급기야는 연료 문제로 회항 도중에 착륙을 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이 확인돼 제주도 상공에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연료 개통 문제까지 발생해 출발지인 김포공항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이 아닌 가까운 청주공항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항공사의 사전 점검 미흡을 지적하는 승객들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항공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고 창문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화마가 휩쓸고 간 인천 심곡동 빌라에서 홀로 있다 발견된 초등학생 A양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A양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교차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학재단 이사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데요. 드러난 갑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이사장과 그 가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크게 3가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의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 배달, 물 운전시키고 선생님들 공사 동안 이거는 세 건이 아니고 좀 과장 그때는 300까지도 넘어요. 거기 15명이라는 게 15명이 아니고 전 지원입니다. 피해 교직원입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장 부부 해외여행에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걷어 여행 경비로 제공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에게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빚보증이나 수천만 원 은행 대출을 요구해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원 상품권 상납부터 명절과 이사장 부부의 생일에는 선물 공세가 이어졌는데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퇴직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교사는 이사장에게 200만 원 현금을 사례비로 내야 한다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부 교직원이 이런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해당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잦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입건이 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된 도급업체 장원산업 헌장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강산개발 등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사 관계자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산책 나온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서천군 사곡리의 인도에서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많이 잃고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 항공모함의 국내 입항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수준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부터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부산을 찾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준 거라며 전략적 수준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예정된 한미일 해상훈련과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선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기존 국방성 대변인 등에서 격을 올려 대미 대응 수위를 높인 건데 북한의 초강경 대응 행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 강대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특히 전략적 억지력 행사에서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말한 건 향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부터 버리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 이런 움직임 또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의 현지 면담에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 리모 씨가 한국에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도 털어놨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 당국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건데 미국의 종전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개 망신을 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운송 중인 무기를 포함해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 없는 모든 미국 군사 장비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의 20%를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이테킴스나 하이마스 등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지원 중단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협정에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안전보장 방안을 넣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셈입니다. 지원 중단 지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멀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제는 더 참지 않겠다며 감정 섞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신규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중반쯤이면 무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을 조금 넘긴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3선 도전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헌법상 3선 도전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3선 도전을 입에 올렸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과거보다 횟수가 너무 잦아졌습니다. It will be the greatest honor of my life to serve not once, but twice, or 3 times, or 4 times. Headlines from the fake news. Now it will be to serve twice. I've raised a lot of money for the next race that I assume I can't use for myself, but I'm not 100% sure.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 구도에선 개헌이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회를 우회하는 무더기 행정명령으로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 중심부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과거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In 4 years, you don't have to vote again. We'll have it fixed so good you're not going to have to vote. 열성 지지자들은 노골적으로 3선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the future of MAGA is Donald J. Trump. We want Trump in 28. 총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공화당에선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 산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가하자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대로 현지 시간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출렁이고 있는데요. 경제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과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사실 한 달 동안 유예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5% 관세 부과 날짜 3월 4일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멕시코, 캐나다가 마약과 이제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공조를 했습니다. 이제 국경 수비대를 파견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입장은 뭐냐?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마약류, 펜타닐 문제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경 막는다고 해서 마약류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명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내는 뭐냐?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유예를 해준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최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을 상대로 2번째, 9번째로 흑자를 많이 가져가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무관세로 혜택을 입어왔다면 공장 이전해라. 캐나다, 멕시코에 있던 공장 이전하고 미국 내 투자 늘려라라는 압박인데 한 달 내 낼 수 있는 답안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전에는 이제 적대국만 상대했다면 지금은 동맹국까지 이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어 가지고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동맹국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멕시코, 캐나다에 이렇게 25% 관세 부과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도 지금 좀처럼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시행 발언 여파로 인해서 기술주가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주요 지수가 1에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일단 이제 이 미국 내부적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집니다. 네. 미국은 지금 소비 심리 꺾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하나 더 이제 리스크를 강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고율의 관세라는 게 미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였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넘게 빠졌고요. 네. 이 때문에 나스닥은 2.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 부활과 이제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관세라는 걸 이제 협상의 지렛대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GDP 한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미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득을 봐왔다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라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제조업 부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 관세를 먼저 세게 부과하고 그리고 한 일정 정도 이제 유예해줬다가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 이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답안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수입산에 대해서 특히나 뭐 자동차라든가 이제 원유 같은 수입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가 한 1.25배 정도 비싼 가격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지만 수치가 좋아져요. 이제 실업률 수치를 봤더니 일기 때 취임 전 실업률이 4.7%에서 마지막 임기 때 3.5% 완전 고용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관세 폭탄은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그리고 투자 압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좀 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TSMC가 손들었어요. 네. 오늘 새벽에 이 대만의 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금 1,0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1,000억 달러라고 하면 145조 원이에요. 네. 145조 원을 투자해서 애리조나에 5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파한대소했습니다. 트럼프가 웃은 건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1조 달러 2030년까지 1조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일 기업으로 지금 TSMC가 거의 10분의 1,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가 경제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거든요. 내 임기 동안이에요. 사실 TSMC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투자했어요. 그 당시에 650억 달러. 여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는 이거보다 2배가량 높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였어요. 근데 그건 잊어라라는 겁니다. 내가 재임하는 임기 동안 한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 보조금 받기로 한 거 그거 다 없다. 니네가 FTA로 무관세를 지금까지 수출해왔지 그거 없는 걸로 치고 새롭게 투자하라는 압박이 오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 피한 곳 2곳이에요. 일본 그리고 대만, 기업으로는 대만. 2군데 외에는 대부분 다 앞으로 지금 4가지 관세 폭탄이에요.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이 4가지 관세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러 가지 목재, 가구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의약품 대부분의 전 제품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협상 카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크게 3가지예요. 트럼프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에너지 수입 확대하라. 근데 에너지 수입 확대만으로 무역 수지 적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미 투자, 공장 건설하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이제 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조선방산과 같은 업종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산자부 장관이 방미 기간 동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과 조선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니까 거기에서 땡큐
했다는 거예요. 뭐 매우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이나 아니면 탱커와 같은 패키지로 대량 주문해주면 한국 조선 업체들은 미국의 이런 이제 주문을 우선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였습니다. 네. 그 1위 국가가 어디? 1위 기업들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과거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제 이런 트럼프의 미치광이식 관세 폭탄 전략은 저는 2년 정도가 한계라고 봐요. 지금 과거 1기 때는 그나마 적대국 위주로 관세 폭탄을 때렸다면 네. 지금은 적대국도 우방국 따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유럽연합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동맹국까지 지금 미국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야, 휴가 미국으로 가지 마. 국내에서 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부분 대응을 현명하게 잘해야 할 텐데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 가상자산의 어떤 전략적인 비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때였습니다. 먼저 그 시간대 좀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요 며칠 사이에 천단가 지역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최고 가격은 10만 9천 달러 찍었어요. 원화 기준 1억 6,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다 지난 28일에는 8만 달러 무너져서 7만 8천 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의 이제 트윗 한마디에 바로 9만 2천 달러대까지 반등했다가 아마 지금은 또 한번 8만 3천 달러대로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도 5개의 가상자산을 꼭 집었어요.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 5개의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러자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이 5개 코인은 적게는 10%, 많게는 50%가 넘게 급등을 했다가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시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종전대로 25% 관세 강행하겠다라고 밝히니까 가상자산이 곤두박질 치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뭐 8만 3천 달러대, 원화 기준 1억 2,5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에 따라서 뭐 가상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향후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특별 종목을 꼬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백악관에 7일이면 가상자산 관련한 회의가 있어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가상자산을 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고 실제로 트럼프 패밀리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차남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한 2,100만 개가 총량인데 한 1% 정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범죄 수익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새로 산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이 정책에 따라서 물론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라든가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과연 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반대하는 건 미 중앙은행이에요. 미 의회벽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을 고쳐야 되니까 미 의회법은 어쨌든 상하원을 지금 트럼프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있겠지만 이 연방준비제도 의회의 반대가 좀 거셉니다. 미 정부의 비축 자산이라는 건 재무부가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안정성,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독립기관인 연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가상화폐 특정 종목이 나오니까요. 참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검찰하고 네. 저 금감원이 좀 나가서 좀 계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저희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번째 대체 거래소죠. 그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시장이 열리게 됐죠. 맞습니다. 아니 그 한국 거래소도 있는데 왜 이제 이 대체 거래소가 나타나느냐? 오늘부터 출범을 했는데 예. 한국 거래소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정부 주도로 이제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면 이게 민간이에요. 넥스트레이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주식거래소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거래 시간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 30분만 반영되는데 근데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장인들 퇴근해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편의성은 거래 수수료가 저렴해집니다. 두 개의 플랫폼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 이제 매매 체결 수수료가 한국 거래소보다는 한 20에서 4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첫 2주간은 거래 가능한 종목이 제한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종목이 늘어나요. 양대 시장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개설 후 14일까지는 10개 종목. 코스닥, 코스피 각각 5개씩만 거래가 되고 17일부터는 110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4일부터 총 350개 종목이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뭐 이런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N, ETF와 같은 종목들도 추가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가 출범해서 12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보다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존의 어떤 더 새로 까는 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직장인들 뭐 계속해서 업무하다가도 이제 하는데 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 증시가 같이 24시간 같이 가거든요. 우리 증시 끝나고 뭐 이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열리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높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 활력을 증대시키는 데는 이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폭락을 했던데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다. 사실 달러 주고 대부분 금은 수입해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골드바 실버바 판매 중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 현상, 이 상승장이 나만 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현물이 많이 급등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국내 금값이 약 1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기준 KRX 금시장에서 1g당 16만 3천 원이던 금값이 2주 만에 14만 원대가 좀 무너졌는데요. 15% 하락하는 동안 국제금 가격은 1%가량 떨어지는데 그쳤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가격 급락, 국내와 국제 시세의 이제 이 괴리율이 축소된 데 따른 영향인데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편인 서대문구의 대학가. 그런데도 새학기를 앞두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원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깔끔하고 약간 넓고 금액도 있는 그런 집들은 많이 없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 하고요. 이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이제 또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주거비 때문에 하숙 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하숙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식비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매물을 분석했더니 평균 월세는 60만 9천 원, 1년 새 6%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도 월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립다 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이 인허가 채권 건수가 과거 대비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희소성으로 월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진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하숙집은 가성비로 다시 각광받으면서 대학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이 개봉 첫 주말이자 이 3일절 연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독주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미키 17은 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04만 8천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30만 2천여 명입니다. 마블의 신작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이 3일절 연휴 2위에 올랐으나 관객 수는 11만 9천여 명으로 미키 17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위는 오컬트 애니메이션 테마로, 4위는 김혜영 감독의 독립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였습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진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cm의 추가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전부터 시작된 눈이 오후에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도 제법 굵은데요. 서울에는 이미 3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퇴근길 내린 눈비로 인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눈비 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수도권 등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주로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30cm의 눈폭탄이 추가로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오늘 밤까지 최고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대설의 강풍까지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도 종일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대구는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계속되면서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이번 주 쌓이는 눈의 양이 무려 1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봄의 시작부터 궂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YTN 뉴스나우 마칩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